2004년 10월 충남 연기군 1번 국도 근처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 한 곳. 강원도 횡성에서 가출 신고된 24살 전모 씨였습니다. 손과 발이 묶인 채 침대 커버에 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009년 9월 청주 무심천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낚시꾼은 얼굴과 목에 청테이프가 감겨 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닷새 전 실종된 김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던 남성을 찾아서 수배했지만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2010년 3월 대전 산업단지에서 24살 송모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사건의 단서는 인근 CCTV에서 포착됐습니다. 대형 트럭 사이에 송 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남성. 청주지역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였습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벌어진 3번의 살인사건. 이번에는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서는 미제가 될 뻔했던 청주 택시 연쇄살인 사건을 다뤄봅니다. 자, 기억이 좀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 주범의 이름이 안남기였죠. 지금 무기징역형을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자, 백 기자, 이 청주 지역, 충청북도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택시기사, 이 안남기가 범인이었는데, 자, 범인을 검거했어요. 네, 근데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몇 건의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2010년에 와서야 지금 검거가 된 겁니다. 3월 28일 새벽 1시쯤이었는데 대전의 한 산업단지에서 대형 트럭 바퀴 근처에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이 근방을 지나가던 62대의 택시를 모두 조사했는데 청주에 적을 두고 있던 택시기사 안남기를 검거했습니다. 안남기는 조사 결과 청주에서 자기의 택시에 탄 송모 씨를 위협해서 돈을 뺏고 또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청테이프를 감으면서 피해자가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안남기가 체포될 당시에 그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이 김길태 사건이 같이 약간 이렇게 불거지면서 그때 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이 김길태 수사를 막 사실상 지휘하다시피 하면서 세간의 모든 관심이 다 김길태한테 쏠리면서 정말 이 안남기 사건이 더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심각했지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에 걸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모두 한 사람이 했던 짓이었죠? 네네. 사실 이게 연쇄살인이라는 게 2004년부터 이루어졌다. 그것도 세 건에 걸쳐서 2010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연쇄살인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이렇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연쇄살인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수법의 유사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2004년, 그다음에 2009년, 2010년에 있던 모든 사건들이 첫 번째 성폭행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였고 또 그 이후에 금전적인 갈취가 있었는데 22만 원, 16만 원, 7만 원 이런 어떤 금전적 갈취의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같은 사건의 유사성이 분명히 보이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DNA를 하나하나 추적해 보니까 이 모든 사건이 지금 우리가 말한 안남기가 범한 사건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팀장님, 2009년 이 무심천에서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현금 인출기에서 이 안남기가 돈을 인출하는 이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 정도 하면 다 잡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2009년 그 4월에 김 씨한테 카드를 뺏어가지고 카드로 비밀번호 알아냈어요. 알아내고 나서 편의점에서 인출할 때 지금 화면에 나오시지만 모자를 썼지 않습니까? 예. 모자를 썼기 때문에 얼굴 아랫부분하고 턱부분을 보였어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렇게 하게 되면은 얼굴 대조하기가 힘들고 서로 얼굴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명수배도 잘 검거를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더군다나 당시 아마 피해자 성폭행했다 그러면은 DNA를 아마 채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DNA 대조가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범인을 그 2004년 범인을 2010년 잡을 때까지 경찰들이 수사를 했지만은 정확하게 인적성을 몰랐기 때문에 검거를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듬해 2010년에 검거가 됐는데 역시 많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어찌 보면 그 당시에 화가 났던 일이었는데 이 안남기가 67년생입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어렵게 살고 상경에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서울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도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를 예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이 아니라 택시기사를 하다가 2000년 8월에 승객을 19살 미성년자를
흉기를 옆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서 3년을 복역합니다. 예. 강간치상 혐의였어요. 예. 그리고 나와서 다시 택시 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그 성폭행 미수 사건을 저지르고 그렇죠. 3년을 살고 나와서 또 택시 기사를 해요. 그리고 택시 기사를 하면서 이 안남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그냥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런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 택시 기사가 다시 되는 게 가능한가?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사실 이때 좀 논란이 됐던 건 이 안남기가 2004년에 사건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5년을 점핑해서 2009년, 2010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 5년을 쉰다? 그 좀 이해 안 돼서 중간에 이 뭐 청주나 대전이나 안산 지역의 미제 사건들하고 안남기에 연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더 확인하는 데는 실패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백기 5년의 공백기에 도대체 또 어떤 사건을 저질렀는지 확인을 했지만 그건 밝혀내지 못했다는 건데, 자, 일단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팀장님 그 시신을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차 트렁크, 택시 트렁크에 싣고 다닌 채로 영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시식사로 사망했는데 그 당시에 시체를 유기하거나 어디에 묻을 만한 장소를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단은 트렁크에 넣어놓고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택시 승객이 탔는데 사실 모르겠죠. 뒤 트렁크에 사람이 죽어 있는 걸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 사람이 너무 정말 내가 볼 때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저렇게 잔혹한 사람이 어떻게 영업까지 하느냐. 보통 시신을 살해하게 되면 갖다가 유기하지 않습니까? 산속에든 해야 되는데 하질 않고 이틀 동안은 트렁크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영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정신이 없는 건지 아무튼 영업했던 건 맞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자는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싶어서 이 재판에 앞서서 그때 정신감정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정신장애적인 측면도 들여다봤고 사실 정신장애라는 건 심신미약이냐 심신상실이냐 이런 걸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 전혀 아니었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검토도 했지만 그런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외로운 늑대 형태의 범죄자였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그냥 조용하고 성실하고 업무에 빠지는 적이 없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범죄 수법 바라보면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사회 내에서 굉장히 선량한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사이코패스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자기 자신을 일반 대중 속에 숨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인데 지금 그 당시의 판단으로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서 저도 기억납니다. 굉장히 프로파일러도 많이 동원되었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아마 활용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5년 동안의 공백인 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또 회자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성 승객들이 타면 일단 학생이냐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럼 학교 다닌다 하면은 그냥 보내주고 회사에 다닌다, 직장인이다 하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안남기. 자,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안남기 재판에서 피해자들 숨 쉴 수 있게 내가 청테이프로 둘러놓긴 했지만 조금씩 찢어서 숨을 쉴 수는 있게 해줬다. 그러니까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을 결국 갔는데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현재는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모범수라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예?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여놓고 연쇄살인을 저질러 놓고 세상에 2심에서 감형이 돼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또 지금 모범수랍시고 지금 천수를 누리려고 지금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저러다 가석방이나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무기징역이 차라리. 선고돼서.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행 검거되고 주변 사람들 물어봤을 때 그냥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 본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어찌 보면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것들이 터진 상황에서 이게 과연 물론 사형이 집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줘야 될 사안인지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사실상 종신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석방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한다면 항소심의 판단이 저는 그 당시에 항소심 판단이 너무 온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님, 저는 영화 밀양에서 말이죠. 그 전도연 씨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죄수를 살인범을 용서하러 딱 겨우 종교의 귀에서 찾아갔더니 저는 주님에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니 난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주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면서 자기 스스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그 모습 저도 영화를 보면서도 저도 그 종교를 믿고 있는 한 사람으로 참 이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었는데 사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지 가해자 스스로 용서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참 한편으로는 물론 뭐 살인을 했는 사람 그 교정시설에서 굉장히 선량하게 지내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과연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그 안에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피해자 쪽에서 안 받는다, 돈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무기징역을 할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팀장님, 이 당시 저 사건 때문에 말이죠. 지금은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좀 하고 넘어가요. 지금은 저렇게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뭐 택시 타기 무섭다 막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저게 도급 택시였잖아요. 그렇죠. 도급 택시라는 거는 택시를 임대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한 월 100만 원 정도 주게 되면 택시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는 10시간 하건 12시간 하건 24시간 관계없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도급 택시 때문에 사체가 발견이 안 됐었는데 요게 2021년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 7년 동안 택시 그 회사가 이 도급 택시를 운영했는데 적발이 됐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취소시키는 것도 아니고 5대 정도의 감차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택시 등차를 안 해준 거죠. 택시 있는 택시에 대해서 5대는 운영 못하는 것뿐이지 영업정지 시킨 게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2018년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도급택시 138명을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유가보조금과 택시를 타게 되면 유가보조금이 나오거든요. 예. 4,1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하는데 어떻든 이 도급택시를 이용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범인을 쉽게 검거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승현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안전합니까? 지금 이제 사실 굉장히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살인, 강도, 성폭행, 성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마약 등을 했는 경우는 택시 면허를 취소하고 택시 면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분명히 만들어져 있고 기억나시죠? 우리 사건 반장 계속 보신 분들은 콜뛰기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어떤 사각지대의 범죄의 어떤 경력들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운전하신답니다. 물론 이분들이 반드시 범죄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그 우리 선량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아닌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국가에서는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JHY님이 이렇게 뭐 판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하셨는지 저한테 원보 씨 다시 공부해서 판사하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머리가 굳어가지고 이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